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방송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시장의 흐름과 오늘 시장의 흐름, 이 지수만 놓고 보면 어제는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흐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왔고요. 오늘도 음봉이 나왔는데 어제는 사실 미국 시장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물이 계속 나왔죠. 개인들의 매물이 계속 나왔고 외국인들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어제 사실은 2600선 근처까지 가면서 다시 2600선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왔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2600선 도달하지 못하고 위에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시장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또 비슷한 모습이 나왔죠. 사실은 미국 시장 최근 이틀 동안의 모습이 고용지표, 사실 고용지표가 다 좋지 않았습니다만 좋지 않은 고용지표에 대해서 하루는 상승하고 하루는 하락했죠. 좀 이상한 모습이죠. 처음에 상승을 했었던 먼저 거래일에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 상승을 했었던 이유는 고용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좋게 해석이 되면서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한 이후에 음봉이 나면서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또 고용지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용지표가 좋지 않아서 이 시장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계속 매물이 나왔죠. 이틀 연속에 이틀 다의 공통점은 매물이 나왔다는 건데 이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질 수 있다. 아니 금리 인상이 아니면 좀 멈출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는 고용지표의 부진이었다면 두 번째는 금리는 좀 잊어버렸죠. 금리는 좀 멀어지고 고용지표가 좋지 않다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구나. 사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주식 빠지는 게 당연하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두 번째 날은 이 차익 매물이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면 어느 정도 보합권 정도라든지 소폭의 상승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약하게 시작을 했죠. 약하게 시작한 모습이 이 국내 시장 음봉을 좀 더 길게 만들기도 하고 상승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래대금 놓고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 더 잡을 수가 있죠. 거래대금이 낮죠. 이번 주 보면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전주부터도 사실 흐름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라는 걸 확연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거래대금이 8조 3천억이었고요. 이번 주 월요일은 8조 2천억, 화요일도 8조 2천억, 어제가 7조 7천억이고요. 오늘이 지금 6조 7천억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거래대금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이 8조 원 미만을 오늘도 기록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다라면 시장은 관망세라는 표현을 쓰죠. 이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관망세라는 표현도 쓰고 눈치 보기 장세,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본다 이런 모습들
이런 표현들 쓰는데 그럼 왜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느냐. 투자 주체들 사실 시장을 주도해가면서 시장을 움직이는 게 좀 더 맞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러면 왜 이런 맞는 역할인데 왜 이런 관망세를 보여주는 상황이 되었느냐를 살펴보면 시장이 적극적으로 다가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박스권이 낮아졌고요. 거기에 첫 번째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박스권이 또 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2,500선 가까이 가면 가격이 싸 보입니다. 여기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2,600선 가까이 가면 가격이 또 비싸 보입니다. 여기에선 차익 매물, 매도가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이든 2,600이든 위든 아래든 강하게 움직이면 2,500에서 2,600까지 100포인트죠. 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2,600에서 2,500 떨어질 때는 4%가 채 안 되죠. 뭐 하루 이틀 만에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이 주요 투자 주체들이 위든 상방이든 하방이든 한쪽에 포지션을 잡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쪽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 또 횡보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분명히 긍정적인 면들이 나온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을 못 잡아가고 있는 게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섹터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금리라도 좀 떨어지거나 유동성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난다. 그러면 또 긍정적인 상황들이 나오면서 거래대금 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에 사실은 좀 답답한 이 큐브 같은 방 안에 갇혀진 그런 느낌의 장세가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낮아진 박스권, 이전 박스권은 2,550에서 2,650이었는데 지금은 2,500에서 2,600으로 낮아진 박스권의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점. 박스권 안 그래도 답답해서 적극적이지 못한데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한 발짝 떨어졌던 거 이제는 또 두 발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로 가야 되느냐,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느냐, 모두 다 팔고 현금화를 하고 이 시장을 좀 떠나 있어야 되느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긍정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는 시장들이, 이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는 계속적으로 매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배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매기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긍정적으로, 공통적으로 만족시키는 게 오늘 들어가고 있는 뭐 대표적인 섹터 살펴보면 은행주들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코스피가 수급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외국인이 1,200억 매도하고 기관이 234억 매도를 하는데 금융업, 은행주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350억씩 양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까지 4대 은행주들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네 종목들의 공통점은 하반기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NIM이라 그러죠. 이 님이 좋아지는데 이 가격도 싸고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은행주 장점 1번 하면 배당이죠. 배당도 잘 들어온다라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가죠. 이런 모습들까지 기대가 된다라는 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유거든요. 최근에 수급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에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이 높거나 아니면 하반기 실적이 좀 안정적인 이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이런 점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로만 좀 선별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시장 트렌드다라는 점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시장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살펴보면요. 거래 대금도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산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2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주가는 5,120원, 5,1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영향으로 어제장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모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2% 넘게 빠지면서 2,715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상인 살펴보겠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9%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4,4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레몬 살펴보겠습니다. 장중에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락률은 9%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4,3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니캠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혁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 후반대 하락률을 기록 중입니다. 2,28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상상인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상상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명령이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상상인이 주가가 오늘 10%가 하락을 하고 있죠. 이 대주주 적격성,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금융회사들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죠. 특히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부분은 은행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예금을 받고요. 이 수신 업무를 하는데 이 예금을 받고 이 예금을 가지고 다시 대출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게 예대 마진이죠.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고 중간에 마진을 남기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저축은행도 그렇고 시중은행도 그렇고 은행 자체의 돈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돈들은 예금을 받은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적합하지 않게 사용한다라면 그리고 국민들의 돈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합하지 않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면 옳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 같은 경우는 저축은행 포함해서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적격성에 대한 평가들을 금융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상인 같은 경우는 모회사가 지금 상상인이죠. 모회사 상상인 아래에 금융회사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상상인 증권과 상상인 저축은행 그리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3개의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은행이 2개죠.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인데 이 두 저축은행에 대해서 상상인의 최대 주주인 이 최대 주주에게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켜라라는 명령을 금융위원회가 내린 상황입니다. 이런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시키지 지금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이 대주주 적격성을 다시 충족시키는 상태로 돌려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실 기간은 최장 규정상으로는 6개월까지 줄 수 있지만 2주 안에 명령을 이행하도록 상당히 좀 촉박한 시간을 줬죠. 금융위의 판단은 이 6개월 이런 부분들보다 기간이 좀 짧았던 이유는 어차피 지금 당장 바꾸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융당국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는데 이 받은 징계를 2주 동안 번복시킬 수는 없는 거고 징계를 받은 게 2019년이거든요. 이게 번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2019년 금융당국의 징계로 인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과징금도 나왔고요.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그룹의 대표께서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금융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금융회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돌입하면서 이런 결과를 내보냈습니다. 물론 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부분들 기간이 좀 더 유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금융위에서 대주주 적격성 충족에 대한 명령이 내려왔다라는 점, 상당히 좀 짧게 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 상상인의 자회사 중에 두 저축은행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두 저축은행을 합치게 된다라면 전체 우리나라 저축은행 약 한 80개 중에서 한 7위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저축은행인데 이 저축은행을 팔게 된다. 그러면 상상인 자체는 굉장히 큰 사실 상상인 그룹의 가장 큰 근간이 되는 부분들은 저축은행이었는데 이 저축은행을 기반으로 해서 상상인이라는 모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고 다른 계열사들도 생겼고 상상인 증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가장 큰 기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로 인해서 저축은행을 팔아야 된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왔다는 건 상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저축은행 물론 지금은 연체율이 뭐 모든 저축은행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매출액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많이 좀 줄어들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떨어지고 이 상상인 그룹이라는 근간 자체도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시작 자체는 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장중에 소폭 상승까지도 됐었지만 물량이 장 초반부터 지금 장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하락폭이 좀 확대되면서 지금 한 10%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분명히 부담감, 저축은행이라는 저축은행 매각에 대한 그런 부담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인 지금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좀 아쉽죠. 그리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라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주가가 이전에 사실은 매수하신 지 한참 되셨다라면 지금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저축은행을 팔아야 된다라면은 그룹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좀 쪼그라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축은행을 만약에 뭐 안 팔아도 된다라는 부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좀 나온다.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모를까. 사실 가능성면 확률 면으로 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그 불확실성이 이 우리들이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도망가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인에 대해서 불안한 요인이 많은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유니캠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신규 34만 주가 추가 상장한 이슈도 있고요. 거기에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사이의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경영권 분쟁이 나오는 종목들이 주가가 좀 급등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죠. 이 유니캠 같은 경우는 주가가 8월 달에 굉장히 많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 이전을 좀 살펴보면 뭐 1,000원대, 1,200원, 1,500원 많이 올라가면 한 1,700원 요 사이에서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던 주가가 8월 달에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죠. 뭐 장중 고점 따지면 3,670원까지 약 한 3배 정도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경영권 분쟁인데요. 이 유니캠의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캠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던 부분이 건설 시행사죠. 건설 시행사 햇발이라는 시행사가 추가 지분 매입에 좀 나서면서 이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건설 시행사인 햇발이 소액 주주 모임에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분율을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햇발의 대표이사와 여기에서 추천한 회계사가 유니캠의 이 사내이사랑 감사로 선임이 되면서 영향력을 조금씩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유니캠의 최대 주주가 유니라는 곳인데 유니도 작년 말보다 3.7% 높은 지분율 23.6%까지 지분율을 올렸습니다. 유니 같은 경우는 유니캠 대표이사 부회장 일가의 가족회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니캠과 햇발 같은 경우는 임시주총 안건 등을 놓고도 소송전을 벌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는 이 지난달 말에 법원에서 햇발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캠 측이 제시한 주총 안건 상정을 허락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햇발의 주총 소집은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캠은 다음 달 정 대표가 이 의장을 맡으면서 햇발이 제시한 안건만으로 임시주주총회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주주총회를 본다라면 주주명부 확정일 전까지 21일 전까지는 지분 경쟁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전까지는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죠. 그러면서 16일 고점을 기록을 했고 21일 때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의 급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상승된 가격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가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경영권 분쟁이 100% 해결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여전히 좀 주가는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캡은 경영권 분쟁이 큰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있다 그래서 기업의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도리어 기업은 회사가 도리어 내부적으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죠. 기업엔 악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이 있다 그러면 지분 확보 때문에 좀 싸운다라는 부분들 기대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주총회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었고 여전히 이전 주가 평상시의 주가보다 높은 상황이었다라는 부분들 본다라면 도망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시 떨어졌다라면 이전 가격 회귀했던 가격 정도 수준이죠. 매수 가격 1,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300원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라면 목표가 2,000원 잡고 좀 짧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니캡은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예상되는 만큼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접근을 하시는 가격 전략도 주셨는데요. 매수를 하신다면 1,5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1,300원, 목표 주가 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산업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관점으로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네, 이 무상증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사실 통상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좀 더 많죠. 사실 회사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증자인데 보상이 없는 상황인 거죠. 주식을 한 주 더 주고 두 주 더 주고 이 몇 퍼센트의 무상증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짜로 주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가격도 낮게 해서 공짜로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면 보통 주가가 오르게 마련인데요. 2대1, 3대1 정도만 하더라도 무상증자 굉장히 호재로 많이 받아들여지는데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5대1에 대한 무상증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5,000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가가 장중에 10,000원까지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그 무상증자가 되었던 주가의 주식이 상장되는 날입니다. 기준 가격이 4,795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95원에 5배 많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주식보다 5배 많은 주식들이 상장이 된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주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받았던 주식이 상장이 되는데 내가 10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50주가 더 많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팔고 싶죠. 팔고 현금 만들어서 이 돈 쓰고 싶습니다. 이런 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매도들이 오늘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상증자 가격 상당히 좀 낮았지만 오늘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소화를 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평상시에 10배 이상 좀 터지는 모습들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터진 모습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래산업의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은 무상증자에 대한 물량들 대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급등 이전까지의 가격까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버티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손절 가격은 4,500원, 목표 가격은 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의 경우에는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매수는 현재가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목표 주가 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7일에 공략을 해주신 종목입니다. V1텍은 15%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로봇주들이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브이온텍 같은 경우에는 로봇주이면서도 사실은 이제 본업이 2차 전지 장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기업 중에 이제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2차 전지 장비 쪽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 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바 저는 브이온텍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기록했던 14,400원 여기를 넘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주봉상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이 박스권에서 갇혀 있는 기간이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 이 구간에서 만약 1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17,000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브이온텍은 사실 지금 구간이 가장 팔고 싶은 구간이거든요. 조금 더 참아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장주가 지금 아직까지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상한가에 돌입을 하면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기에 저는 브이온텍도 이번에는 고점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에 베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V1텍 더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네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발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죠. 오늘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는데 로봇주 전략 저희가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일단 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실은 뉴스에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런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당시 이제 로봇주를 좀 추천을 드렸을 때 본업에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그러니까 본업에서 일단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브이온텍을 좀 공개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움직였지만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한가를 종가까지 오늘 장 마감까지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결국 내일 시초 갭상승도 충분히 유력한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브이온텍은 로봇 관련주 안에서도 실적이 잘 받쳐주고 있는 기업으로서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조금은 더 길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려보면 이 로봇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네. 일단은 산업용에서 먼저 실적과 퍼포먼스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MR이라고 하죠. 일단 이 AMR 로봇 쪽에서는 이제 브이온텍의 굉장히 또 매출이 잘 잡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 팔고 싶으실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지금은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리뷰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10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수익률이 41%대로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 조금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제는 조금 하셔도 괜찮은데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50주 정도만 하시고 50주는 저는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실제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명동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원래는 그 길가에 그 버스들이 안 보인 지가 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버스들이 줄지어서 이제 관광객들이 내리고 타시고 그러셨다가 코로나19 터지고 길이 횡했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다시 그 버스들이 보이기 시작한 걸 보면서 실제로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넘어오기 시작을 했구나라는 걸 좀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더 시세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후쿠시마 방류에 따라서 중국과 일본의 감정의 대립의 골이 좀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테마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조금은 더 봐도 괜찮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없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보유하신 물량의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절반 정도만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당시 이제 화장품주보다 이렇게 이제 환급수수료 관련 기업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섹터에 종목들이 많으면
힘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환급 수수료는 크게 보면 글로벌 텍스 프리와 JTC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뭐 JTC는 일본 쪽, 글로벌 텍스 프리는 국내 쪽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 힘의 수급이 붙을 때 이렇게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 또 한번 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는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이 1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마감까지 11분 정도 남아 있는데 종가 네.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참전이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이제 산업의 변화겠죠. 그렇죠. 일단 빅테크들이 들어온다라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미래에 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 돈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반도체, 네. 2차 전지 이것을 좀 제외하고 산업군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를 것 같아요. 그겁니다. 어제 좀 이슈가 됐던 쪽 아닌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일단 자율주행, 결국에는 이제 빅테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도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이제 꽃은 2차 전지 전기차가 아니고 결국에 이제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지금 매수세, 매기세 관심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제도적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좀 맞물리면서 우리가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한번 봐도 괜찮은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자율주행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미국 기업들, 공룡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애플의 애플카 이야기도 좀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메타와 같은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 아마존은 참 안 끼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 끼네요. 사업 네. 하면 로봇이면 로봇, AI면 AI,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다 또 껴있는 또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고 일단 이러한 기업들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 혹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가 이번 주에 나왔고 또 연이어서 우리나라도 현대차에서 비록 시속 80km로 이제 제한을 했지만 레벨 3 자율주행 차를 올 연말에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큰 관심을 받은 네. 그러한 상황이라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일부 주제로도 좀 다뤄드리긴 네. 했었어요. 그럼 어떤 쪽을 조금 더 수혜 섹터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결국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자동차 본체에 여러분들이 관심은 없을 겁니다. 그죠? 자동차 본체는 뭐 전기차나 네. 내연기관차나 자율주행차나 어차피 여기서 저기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네. 그들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장치인데 결국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고 핵심으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차량용 센서, 레이더, 라이다 혹은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으로 간다 하더라도 갑자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의 일반적인 구조 자체가 변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 똑같고 대신에 우리 대신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모듈에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지만 저는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혹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좀 궁금한데 거기에 또 이제 종목은 또 어떤 걸 가지고 오셨는지 함께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자율주행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저는 상장한 기업인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 수년 전부터 네. 우리 자동차 산업의 꽃은 자율주행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저는 실제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네. 그냥 관련 테마로서 움직이는 기업의 향후 주가의 방향성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차 센서, 라이다 쪽에 이제 강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카메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렌즈로 봐야 한다. 센서로 탐지를 해야 된다. 혹은 레이더, 라이다와 같은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 굉장히 말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날씨가 좋거나
혹은 뭐 기상의 변화가 없을 때는 렌즈, 카메라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갑자기 기상 악화가 돼서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 카메라 렌즈로 볼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더, 라이다, 센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그것을 서로 복합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레이더, 라이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에 붙어야 되니까 하루에 하나만 생산하면 그게 생산성이 안 맞겠죠. 결국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 양산이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현대차가 올해 하반기에 자율주행차를 출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릴 겁니다. 네. 저 같아도 만약에 너 차를 살 건데 전기차를 살래, 자율주행차를 살래, 내연기관차를 살래 그러면 자율주행은 일단 보기에서 빼고 보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네. 불안하죠. 그리고 규제적으로도 완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원하는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기업들은 뭐가 필요하죠? 버텨내야 되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기업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기업이 가장 적합하다. 일단 기술력을 갖고 있으며 양산성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더라도 드론이라든지 산업용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과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를 이뤄내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미뤄봤을 때 저는 이 기업을 우리가 꼭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한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네. 주가의 흐름과 함께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손절가로 18,000원을 좀 가지고 왔어요. 네. 1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18,000원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16,000원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장한 첫날에 가장 고가가 지금 16,000원이에요. 근데 이 16,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가면 일단 얼마에 샀던지 간에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다수는 손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라든지 투매 물량이 확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는 18,000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은 16,000원. 이것을 꼭 기억을 네. 하시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네. 만약 10주를 사기로 하셨다면 오늘 종가에 5주 네. 그리고 내일 시초가에 5주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네. 게 좋다. 왜냐? 오늘 상승하긴 했지만 캔들의 모양이 빨간 양봉이 아니라 파란 네. 음봉이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면서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현 구간에서 오늘 기록했던 고점 25,9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도 목표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상 이 자율주행으로 매수세, 매기세가 한번 들어온 이상 저는 현재 구간에서 약 2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32,0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우리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 띄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혼조 양상을 펼쳤습니다. 역시나 혼조세를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코스피 시장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2,554선에 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에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928선에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 양상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덜어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기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열일해야 되나요? 네, 열일해야 됩니다. 외국인도 지금 환율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주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좀 간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도 2분기 실적 좋았던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성장성에 지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산업들 많잖아요. 네. 지금 뭐 HBM, 엔비디아 이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2차 전지 성장에 따라서 뭐 관련주들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 생각이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일단은 들어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데 뭐 핑계를 아마 그분들이 대자면 MSCI 지수 편입 날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9월 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을 조금 더 보시면서 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그러한 리스크 부분들이 미국 증시 기준으로 다 노출이 될 때마다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저는 밸류업 할 수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기관 투자자의 수급 양상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고는 있지만 굉장히 소폭의 규모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꽤 많은 규모를 팔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팔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지금 지수의 양상도 여전히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가 좀 힘을 내지는 못한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환율은 그래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이네요. 오늘도 역시나 변동성이 심한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을 볼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장을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를 이렇게 혼조 양상으로 엇갈리게 마감한 우리 증시인데요. 종목별로, 업종별로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상승하는 업종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살펴봤을 때 5개 업종에서만 상승률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중에서도 기계 업종은 그래도 1%대 강세를 보였고 금융업과 종이 목재 업종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코스닥 업종을 좀 살펴보니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켠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4%대 강세를 보였고요. 의료 정밀기기와 기계 장비 업종에서는 2%대 강세가 관찰이 됐습니다. 8월 마지막 거래를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9월 장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짜봐야겠죠. 오늘 장, 내일 장 전문가님들께 9월 장에 대한 전략을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8월 마지막 거래일은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런 만큼 9월 전략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먼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박스권이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하반기에 실적 개선 섹터를 보자고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께서는 낮아진 박스권 속에서 하반기에 실적 호조 종목 위주로 관심을 두자라고 주셨는데 두 분이 좀 실적 개선 섹터를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본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이 정도면 조정 없이 잘 지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정도의 조정이 없으면 주식 굉장히 쉽죠.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금 달라지는 뷰는 뭐냐면 네. 이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 이슈들이 지금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어요. 네.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 흐름 따라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는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장 중후반부에는 항상 윗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환율에 따른 부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앞서서도 앵커님이 한번 짚어주셨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뉴스 하나에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3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시간이 약 2달 정도가 네. 남아있죠. 그 2달 동안은 사실은 실적 기대주를 보는 게 정석적인 투자예요. 하지만 변동성이라든지 수익성을 좀 노려보신다라고 하면 뉴스를 좀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네. 의견이시네요. 그렇다면 저희 벌써 이제 오늘이 끝나면 내일이 9월 장이에요. 9월 그렇죠. 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할까요? 일단 오늘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재 쪽에서 뭐 흑연의 국산화 이야기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움직이지 않았었던 실리콘 응급제 관련
관련 종목, 뭐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와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흐름들이 좋았거든요. 네. 일단은 가장 우리가 우려했었던 혹은 걱정했었던 8월 MSCI 지수 편입에 따른 수급의 변화도 이제는 마무리가 된 9월 달에 이젠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가 얼마만큼 다시 한번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기대해보자, 이것은 욕심인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혹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종목군들이 얼마만큼 이 좋은 선방을 보여주는지 여부가 저는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8월 장을 돌아보면요. 네. 테마주 장세가 좀 컸다라고 봐야겠어요. 뭐 뉴스 하나에 좀 크게 그렇죠. 많이 움직이고 이랬는데 네. 그러면 9월 장도 이런 장세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한 달 내내 이럴까요? 저는 그 흐름은 네. 3분기 실적 발표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기 전까지 네.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테마주들을 좀 쫓아다니실 때 실체가 있는 테마주를 좀 쫓아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 초전도체가 시작이었죠. 네. 그다음 맥신이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뉴스, 그리고 이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네. 일단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 물리를 전혀 모르는 네. 일반적인 투자자의 마인드로 봐서 사실은 초전도체라든지 맥시는 실체가 없는 테마주다라는 인식이 저는 강해요. 그래서 저는 이쪽보다는 차라리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온다라는 이 부분, 네.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일단 첫날엔 굉장히 좀 노이즈가 있었다가 네. 지금 며칠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또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네. 계속해서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쪽 테마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면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이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상승한 종목 기준으로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AI냐 로봇이냐 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AI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AI 쪽으로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 지금 강한 힘을 좀 보였기 네. 때문에 저는 또 그동안에 덜 올랐던 로봇주들, 뭐 대표적으로 보면 SPG, 유로메카 이러한 기업들,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러한 기업들이 또 한번 시장에서 굉장히 또 빠른 순환이 한번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지금은 손이 눈보다 빠르신 분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사실 살펴보면 AI와 관련해서 오늘 또 뉴스가 나와 있었잖아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다음 달 6일에 폴라리스 오피스 AI를 우리나라 최초로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그럼 이 소식을 받고 AI 주들도 좀 더 훈풍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세론 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AI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게임도 컨텐츠도 이러한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출시 전이 가장 뜨겁습니다. 출시 후는 네. 그 제품의 어떠한 역량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굉장히 환호를 한다면 혹은 사업성이랑 연관이 되는 좋은 점수를 받는다면 그 후에 또다시 오르겠지만 웬만하면 모두 세론 뉴스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타이밍 좋게 지금 로봇주들이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움직일 네.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AI 쪽은 안 좋다라기보다는 일부 수익을 조금 챙기시고 다시 한번 로봇 쪽으로 잠깐 이동을 해보시는 것도 지금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AI보다는 조금 더 로봇 쪽으로 시선을 돌려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종목 SOS 코너에서는 상상인과 유니캠, 미래산업을 보여드렸는데요. 그중에서 미래산업에서만 대부분 매물이 소화된 만큼 공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베팅할 종목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어제부터 좀 이슈가 나와 있었는데 상당히 가속도가 붙은 만큼 이 종목을 공략해 보실 만하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9월 시장이 내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런 만큼 내일의 승부수는 2차 전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